자, 그러면 첫 번째로 iOS 16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iOS 16이 iOS가 요즘 보통 제일 먼저 WWDC에서 가장 먼저 하는 약간 그 WWDC 이제 할 때 이제 순서가 있어요. 그 일단 이러나 저러나 iOS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뭐 이거에 신경 썼습니다를 맨 마지막에 해요.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 애플 실리콘 트랜지션에 이제 굉장히 맨 마지막에 할애를 해서 이제 딱 했고 이제 올해는 뭐 스포일러 아이패드 OS가 이제 마지막을 장식을 했는데 뭐 그건 이따가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래도 iOS에 굉장히 시간을 오래 할애했어요. 이번에 보면은 맞죠, 정님? 총 41분 진행하고 딱 그 슬라이드 보여줄 때가 41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iOS가 맨 처음 저도 나오길래 안 그래도 어제 그거 iOS를 되게 오래 하길래 뭐야 새로운 맥은 안 나오나 이러면서 약간 불안한 그런 게 있었는데 네.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 또 스포일러인데 근데 뭐 뭐 이제 이제 WWDC 때 스토어가 닫힌 걸 보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긴 했었는데 뭐 하여튼 네. 그것도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근데 이제 iOS 16이 보면은 좀 이번에도 좀 소소한 개선점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애플이 공들인 부분이 이제 잠금 화면인데 잠금 화면이 이제 엄청 바뀌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뭐 기존의 잠금 화면 여러분의 아이폰 보시면 뭐 그냥 시간 있고 날짜 있고 그다음에 밑에 뭐 알림 쫘라락 나오고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 이 구조가 바뀔 뿐더러 그다음에 그 원하는 대로 튜닝이 개인화를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신기했던 부분이 이제 만약에 보통 뭐 많은 분들이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제 잠금 화면에 사람 사진을 올려놓으시죠. 저 소중한 반쪽 되시는 분을 올릴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아이들 뭐 나이가 있으시다면 아이들 사진을 올려놓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특정 아이돌을 좋아하시면은 저 아이돌 멤버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그런 경우도 꽤 많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피사체 배경을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배경화면에서.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제 뒤에 이제 이제 피사체 뒤로 이제 시계를 배치한다던가 이제 이런 게 가능한데 저는 처음 이게 워치OS에 이제 이런 페이스가 하나 들어갔었죠. 근데 그때는 인물 사진 모드를 활용하면 이제 사진에 이제 뎁스 데이터라고 그러죠. 심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분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이 기능은 그럼 뭐 인물 사진만 되는 건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그 머신 러닝을 통해서 이제 그 피사체를 자동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알아서 눕기를 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 이제 베타 올리신 분들 사진 보면은 이게 분명히 아이폰 인물 사진 모드가 아닌 뭐 이제 다른 이제 뭐 아이돌 뭐 그런 멤버든지 뭐 이런 사진인데 배경이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분리를 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잘 따더라고요. 그거 약간 어도비에도 센세이라고 AI인데 그거 수준으로 잘 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좀 더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검색하시면 재밌는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이미지의 각각의 픽셀이 어떤 물체에 속했는지를 이렇게 픽셀 단위로 쫙 잘라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완벽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눕기가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검색해 보시면 볼 수 있다. 예. 이게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뭐 픽셀도 이런 기능 있고 작년에 픽셀 6 때 나왔던 거 같고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S22 울트라도 이런 관련 기능이 들어갔는데 iOS 16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눕기 따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것도 인텔리전스에 있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이제 거의 비슷한 원리로 동작을 하는 거겠죠. 그 외에도 뭐 시계의 서체 이런 것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시계만 되느냐? 날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국어 지원을 고려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뭐 다국어 이제 뭐 많은 언어들이 이제 여러 개의 서체를 넣진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나눔 고딕 이런 거는 아마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숫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애플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이제 그 시계 숫자만 이제 폰트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위젯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크레이그 페데리기 용이 보여준 이제 그것 중 하나가 이제 날씨 그 자체를 그 잠금 화면을 할 수 있어서 뭐 현재 날씨 상황을 이제 그 잠금 화면에 보여주는 그러니까 날씨 앱의 그런 애니메이션을 그냥 잠금 화면에다가 구현해 놓는 뭐 그런 신박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치페이스처럼 이제 애플 워치에 이제 워치OS에 이제 다양한 배경 화면을 이제 그 세팅을 저장을 해놓고 기분에 따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애플워치의 워치페이스랑 상당히 비슷한 기능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위젯에 서드파티 앱도 올릴 수 있어요. 뭐 API 관련 API가 있다 그랬죠, 저 정님. 이건 뭐 위젯이니까 새로 API들이 올라왔고 예전 위젯킷에 이제 확장된 API가 올라가는 것 같고 라이브 이벤트는 이제 아직 API를 다 살펴보진 못했는데 위젯킷에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알림도 좀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여태까지 이제 iOS 그거를 보시면은 알림이 그냥 시계 바로 아래로 위치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아래로 그냥 다 내려갔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진 이제 뭐 인물이던 뭐 아이돌이던 뭐던 그런 사진을 이제 그런 피사체가 중요한 사진을 올렸는데 알림이 그걸로 가려버리면 곤란하니까 알림을 아래로 밀어서 알림 밑에서 보고 그 이제 배경화면에 띄워놓은 사진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 이벤트 위젯이라는 걸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애플이 든 예시는 이제 뭐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이제 그 밑에다가 점수를 이렇게 라이브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준다거나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배달 상태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쿠팡이츠나 이런 애들이 주문을 넣으면은 밑에 이제 뭐 이제 현재 지금 뭐 조리 중, 뭐 배달 중 이런 거 언제 오고 이런 거를 이제 라이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겼고요. 예. 그래서 잠금 화면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자신의 입맛에 따라 이제 할 수 있다, 뭐 개인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아마 이게 그 iOS 14 때 위젯이랑 이제 뭐 커스텀 아이콘 이런 거 하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그거에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보고 이제 이거를 좀 더 열어줘야겠다라는 그런 게 들었는지 뭐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지금 아이폰 이제 뭐 가을에 나올 아이폰 14가 그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지원을 할 거다. 뭐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를 지원을 할 거다라고 해서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춘 약간 좀 하는 그것도 맞추는 김에 이제 잠금 화면을 바뀐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위젯 모양들 보면은 딱 AOD에 쓰기 좋게 생겼죠. 샘플로 나온 위젯들이. 네, 뭐 그렇죠. 워치에 있는 애들이랑 똑같거든요. 거의 생긴 게. 네. 이건 대놓고 AOD 나올 거임이라고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정님이 여기에다가 이제 노트에다가 좀 애매하다라고 써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말씀하신 딱 그 AOD 같은 느낌이 드는 위젯들이다 보니까 막 워치OS에 그 컴플리케이션 들어가는 애들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게.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시계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딱 한 줄인데 2칸짜리 그러니까 4칸의 공간이 있는 거고 거기를 2개나 1칸씩 조합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깔아서 써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쓸만한 게 없거든요. 비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 시스템 아무래도 지금은 뭐 서드 파티도 당연히 없고 이제 시스템 앱도 할 수 있는 게 그닥 많지는 않을 거고 특히 이제 뭐 지역에 따라 애플 것들은 뭐 지역에 따라 안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은데. 네. 뭐 애플워치 예를 생각해 보면 뭐 AOD로 쓸만한 게 기온이나 AQI나 아니면 배터리 정도? 그러니까 딱 그게 여기로 간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쓸만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캘린더랑 피트니스 뭐 알림 이런 거라서 시계에서 쓰던 거 빼고는 별로 안 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뭐 아까 얘기한 뭐 배달 이런 게 조금 뭐 유용할 수 있겠다 싶긴 한데 전 그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 날씨 그거 하는 거 날씨 상황에 따라 바뀌는 뭐 그것도 재밌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위젯킷을 써보면 그 업데이트하는 주기 관리가 굉장히 그 느리거든요. 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젯 자체가 제일 빠른 게 15분인가 그래요. 그것도 아마 업데이트되는데 굉장히 느릴 거라서 네. 어레이존이 들어가더라도 업데이트 되는 시간 그 자주 바뀌는 게 아니라 시계만 자주 바뀔 거고 실제로 배경화면이나 주변에 있는 애들은 15분이나 30분 막 이렇게 늦게 바뀌지 않을까? 네. 그건 와치니까 좀 빡센 거고 여기서는 조금 풀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위젯킷이면 그래. 네, 위젯이 이미 그 위젯킷이 이미 뭐 좀 많이 제한을 걸어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iOS 14부터. 그러니까 그게 벌써 2년째인데 지금 그게 딱히 잘못 생각했다. 그게 딱히 개선이 없다는 게 좀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게 이제 위젯 자체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좀 인터랙티비티?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무조건 뭘 눌러도 무조건 앱으로 가서 이게 실행이 되는 방식이잖아요. 그 위젯 자체 안에서는 프로세스가 전혀 동작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일은 없었죠.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또 갑자기 세션 갑자기 이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나는 이제 완전히 세대는 건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 라이브 이벤트 이거는 그러면 좀 주기를 좀 줄여주려나? 라이브 이벤트라는 그 특수 특수 인타이틀먼트라도 주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그건 약간 푸시처럼 동작하지 않을까요? 뭐 푸시 주면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그냥 푸시를 날리면은 그냥 그걸 그냥 바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알림의 대체제라면서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쵸. 새로운 알림 같은.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되게 그런 이 이렇게 위젯에 이제 뭐 잠금 화면 배치하고 뭐 이런 게 좀 더 생겼으면은 좀 위젯 자체 그런 것도 좀 뭐 기능성을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직은 이게 뭐 기술적인 한계의 문제인 거지 아니면 애플이 아직 그거를 풀어줄 생각이 없는 건지 뭐 둘 중 하나기는 한데 그러네요. 네. 그다음은 집중 모드 관련 되게 짧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이게 잠금 화면 얘기랑 조금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집중 모드에 따라서 이제 전용 잠금 화면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가 유용하냐라고 하면은 아까 그 아이돌 예시를 들어서 다시 이제 뭐 이제 개인 모드일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뭐 회사에서나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아이돌 사진을 하는 게 뭐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사진 좀 더 뭐 일반적 제너릭한 사진을 뭐 갖다가 이제 업무용 잠금 화면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위젯을 배치할 수 있으니까 뭐 업무 전용 잠금 화면에는 이제 업무랑 관련된 위젯들을 배치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으로는 이거는 왜 이제 됐나 싶기는 한데 이제 앱 단위에서 이제 서드 파티 앱 단위에서 이제 집중 필터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이 집중 모드에 따라서 앱에서도 이제 서드 파티 앱에서 이제 나오는 콘텐츠가 뭐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번에 iOS 이제 집중 모드가 처음으로 도입된 iOS 15에서도 약간 제한적으로나마 되긴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메시지에서는 이 집중 모드에서는 이 사람들한테만 메시지가 온다거나 전화가 온다거나 뭐 이런 게 이렇게 되게 제한적인 기능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기능들을 좀 더 이제 서드 파티한테 풀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API도 있죠. 네, 필터링하는 API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애플이 보여준 예시는 이제 메일 같은 경우는 개인 모드일 때는 개인 메일, 이제 업무 모드에서는 이제 업무용 이제 메일만 보여준다던가 이런 거가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메시지도 몇 가지 이제 업데이트가 있는데 메시지 편집이 되고요. 이제 카톡
없구나. 카톡은 없고 이제 슬랙이 있는 기능이죠. 이제 그 이미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바꿀 수 있어서 뭐 바꿔서 오타 수정한다거나 뭐 이런 거가 있고, 그다음에 메시지 전송 취소, 이거는 이제 카톡에 이미 있는 기능이긴 한데 이제 이제 이미 보낸 거를 삭제할 수 있는데 이게 무제한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몇 분 지나면은 아예 삭제가 불가능하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닌가? 무제한으로 상대가 읽기 전까지? 아, 그런가? 잠시만요. 이게 A few moments later. 15분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15분이에요? 그 풋노트에. 아, 그래요? 얍. 전송한 문자 메시지 편집 및 전송 취소는 메시지 전송 후 15분 이내에만 가능. 오케이. 뭐 그렇군요.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야겠죠. 예. 그다음에 그 또 다른 기능으로는 메시지를 안 읽은 상태로 변경.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미 읽은 메시지를 이제 뭐 메일 앱에서는 이 기능이 이미 있었는데 뭐 나중 이거를 약간 이 배지나 이런 게 뜨니까 이제 이거를 나중에 약간 리마인더 느낌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한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기능이 많이 이제 추가가 된데, 이제 우리한테 가장 좋은 소식은 저 라이브 텍스트가 한국어 지원이 드디어 됩니다. 지난번 15 나왔을 때는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일본어, 한국어 그리고 우크라이나어가 추가 지원에 포함이 돼서 한국어를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사진 같은 거에서 이제 텍스트나 이런 걸 따는 게 가능해, 이제 한국어로도 지원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받아쓰기 기능, 제가 차에서 많이 쓰는 기능인데 치기 귀찮을 때 받아쓰기랑 키보드로 혼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받아쓰기를 할 때는 그 마이크가 뜨면서 키보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받아쓰기와 동시에 이제 키보드를 이제 혼합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받아쓰기를 할 때 자동 맞춤법이 적용이 되고요. 이게 뭐냐면은 아마 맞춤표까지는 아마 자동으로 될 거고, 왜냐면 보통 이제 얘기하면 이제 말하면서 뭐뭐뭐뭐 마침표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해야 이제 마침표가 찍혔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동으로 맞춤법 그런 거를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님의 설명을 좀 들으면 좋겠는데, 그 자동 시리 단축어 생성을 위한 무슨 앱 인텐트 API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가요? 저도 좀 더 깊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시리킷을 쓰려면 시리한테 시킬 수 있는 것들을 다 개발자들이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됐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쉽게 코드로 만들 수 있게 시리킷이 아니라 숏컷이 불러서 쓸 수 있게 인텐트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시리한테 숏컷을 시켜가지고 숏컷이 앱을 실행하게끔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으면 시리를 실행하거나 숏컷을 실행할 때, 앱을 실행할 때마다 시리한테는 요거를 뭘로 시킬 수 있어라는 게 이제 자동으로 떠서, 앱을 예전에는 시리한테 시킬 수 있는 앱들이 되게 제한적이었거든요. 메신저 앱이랑 주문하는 앱이랑 이렇게 음성으로 시킬 수 있는 명령을 지원해주는 앱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모든 앱들이 숏컷만 지원을 해주면 시리가 연동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습니다. 숏컷 팀에서 일을 다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겼던 게 앱 인텐트 API를 설명하는데 이게 스위프트 온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설명하면서 오브젝티브 C 코드를 쓰려면 스위프트로 랩핑하세요. 그래가지고 네. 오브젝티브 C 코드 여태까지는 반대였거든요. 항상 다른 걸 연동하려면 오브젝티브 C로 랩핑해서 스위프트를 붙였어야 됐는데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 세션이었던 것 같아요. 또 스위프트 온리 API입니다. 이제 슬슬 저희가 첫 번째 이제 WWDC 스페셜 때가 이제 제목이 그때 아마 스위프트 UI 나오면서였죠. 오브젝트 C 엔드 게임이었는데. 그게 아직 안 죽었다. 뭐 아직은 안 죽었지만 아주 조금씩 죽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네. 그다음 거는 또
이제 라이브 텍스트 관련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어 지원하는 거랑 별개로 이제 비디오에서 라이브 텍스트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이미 촬영된 비디오에서 살짝 멈춘 다음에 거기서 이제 텍스트를 긁어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라이브 텍스트에서 이제 몇 가지 퀵 액션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해외를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일본을 나가서 뭐를 먹으려고 봤는데 이제 가격이 뭐 N으로 적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카메라를 대면은 그 N이 자동으로 뭐 이제 우리나라 들면 이제 원으로 이제 자동으로 환율을 바꿔주는 게 바로 이제 카메라 앱에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전화 번호 있으면 거기서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주얼 룩업이라는 기능이 이제 아마 iOS 15부터 있기는 있었을 건데, 이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피사체가 이제 이것도 이제 머신 러닝을 이용해서 아까 이제 블루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쪽이죠. AI 중에서 이제 뭐 머신 러닝 중에서도. 그래서 이거 이제 애플에서는 이거를 비주얼 룩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눕기를 딸 수 있습니다. 소칭. 그래서 우리가 그 업계 용어예요. 눕기 따기. 뭐 회사에서 자주 듣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뭐 그 피사체 부분을 분리를 해서 뭐 그 부분만 이제 뭐 투명 PNG로 해서 전송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약간 스티커처럼 쓸 수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뭐 그렇다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다음. 근데 디바이스 네.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써보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8에다 깔아놨더니 안 돼가지고. 그 라이브 텍스트, 이게 아마 라이브 텍스트도 그 A12 바이오닉부터 될 거예요. 그러니까 테네스? 네, 테네스부터 될 거예요, 아마 그게. 그래서 뭐 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은 일단은 잠깐만요. 이게 순서가 크게 상관없나? 일단은 그 카플레이 얘기가 사실은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이제 애플이 이게 루머가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 애플이 차세대 카플레이를 보여주겠다며 이제 딱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대시보드 전체, 그러니까 뭐 이제 계기판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나 아니면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체를 이제 차지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새로운 그 이제 카플레이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한참 뒤에요. 뭐 이제 내년 후반기쯤에 이제 적용될 차량 목록이 공개가 된다고 하고, 지금 같이 일하겠다고 한 업체들도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뭐 일단 뭐 현기차도 당연히 없고, 그다음에 테슬라는 뭐 카플레이도 안 하는데 무슨 기존 카플레이도 뭐 안 하면서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좀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제 과연 이게 두 가지 이제 트랙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트랙으로는 과연 자동차 제조사들이, 물론 애플이 당연히 뭐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나 이런 게 뭐 당연히 그 일반 자동차 제조사보다 당연히 그 이제 역량이 당연히 앞서 있긴 하지만, 과연 이제 얘네들이 순순히 그걸 넘길 거냐? 예, 그렇죠. 순순히,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공조장치 조작이나 이제 자동차의 그런 코어 기능들을 조작하는 거에도 이제 카플레이를 이용하는 게 되거든요. 그 카플레이 UI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의 그 철학이 있잖아요. 이제 뭐 공조장치 작동이나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모든 거 터치가 이제 그게 철학이지. 뭐, 네. 하여튼 그래서 다들 그런 각자의 그게 있는데, 그거를 과연 애플한테 순순히 넘겨줄 것인가에 일단 1차적 문제가 있고, 뭐, 그리고 2차적 문제는 이게 사실은 애플이 뭐 특정 차종, 뭐 특정 브랜드에 맞추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각자의 차량이 가진 그 특수한 이런 거를 잘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좀 우려의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런, 여기에 따르면 이제 그 애플에 따르면은 뭐 좀 브랜드 특정적인 그런 것도 뭐 반영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누구 운전하시죠? 일단은 저랑 블루님, 그리고 정님 운전하시나요? 네네. 예, 일단 그러면 정님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일단 뭐 차를 언제 바꿀 수 있을지 아직 모르니까. 네. 바꾼다면 카플레이 되는 차를 바꿔야 되겠구나. 네. 였는데 뭐 눈에 띄는 브랜드는 그렇게 뭐
살 수 있을 만한 거는 볼보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의아스럽긴 했어요. 이제 인포랑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카플레이 옵션을 따로 파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용 뭐 트림이라든가 그럴 것 같아. 예.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아이폰을 써서 이제 카플레이 전용 트림을 해서 그걸 차를 뽑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안드로이드로 바꿨어. 이런 이 차가 자체가 전체가 벽돌이 되는 건가? 이러면 이런 것까지는 아닐 거고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인터페이스는 있지 않을까요? 네, 기존 인터페이스는 있고 뭐 추가되는 옵션처럼 있지 않을까요? 아마 만약에 옵션화가 된다 그러면 아이폰이 없을 때는 그냥 기본의 좀 자동차 회사들의 못생긴 인터페이스를 쓰다가 아이폰이 있을 때는 저 인터페이스를 쓰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쓰라고 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제 회사들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동차 회사들이 근데 코드는 왜 있는지 알 것 같기는 해요. 왠지 얘네들은 이제 지금 전기차에서 뒤처지는 입장이라서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렇죠. 특히 F150이 이제 출하하고 있는데 그 입장에서 이제 애플의 애플카에 편승하면 좀 더 이미지가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긴 해요. 약간 그 자동차 업계가 그 인포 쪽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도 있고 뭐 현대차도 아예 OS를 새로 만든다고 하고 그렇죠. 소프트웨어 회사의 역량들을 되게 부러워하고 뭐 테슬라를 더 부러워하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그런 소프트웨어처럼 동작하는 인포의 그 인터랙션들 사람과의 인터랙션들을 하는 것들이 좀 니즈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만큼 닫혀 있었으니까 그걸 잘 열어줄 거냐 이건 좀 고민스럽긴 하네요. 네. 지금 이제 뭐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제 애플이 이제 슬라이드에 띄워놓은 애들이 랜드로버,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 닛산, 포드, 링컨은 포드 계열사니까 아우디, 제규어, 어큐라, 볼보, 혼다, 그 다음에 저기 르노인 것 같고 인피니티 그리고 폴스타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공통점이 보이는 게 전기차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나 전기차에서 뒤떨어져 가지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그런 느낌의 회사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아니면 그냥 애초에 너무 럭셔리 회사거나. 네, 그렇죠. 포르쉐 지금 왜냐하면은 포르쉐는 좀 말이 되겠다 싶은 게 이제 애플이 이제 그 예시로 이렇게 이건 모겁이긴 하지만 예시로 보여준 게 위에가 이제 인스트루먼트 패널이 저 이제 조수석까지 이렇게 딱 뻗어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 보시면은 이게 타이칸의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타이칸의 옵션으로 그 조수석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거든. 그리고 놀랍게 혼다에도 이런 차가 있어요. 혼다 맞다. 그 작은 전기차. 예. 걔가 디스플레이 비율은 제일 클 거예요. 그리고 애플이 이제 이제 다양한 화면 형태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 올려놓은 것 중 하나는 이제 되게 세로로 긴 이거 있었는데 이건 아마 볼보를 노리고 한 것 같고 볼보가 세로로 긴 디스플레이고 뭐 테슬라도 그렇긴 하지만 테슬라는 뭐 신경도 안 쓸 테니까 뭐 하여튼 그리고 포드도 아마 그 이제 머스탱 아닌 머스탱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플의 그게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제 어떤 형식의 인포테인먼트든 우리가 최대한 이제 이거에 맞출 수 있도록 UI를 뭐 설정을 할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인 건데 이게 나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막 이제 계기판에 티맵 띄우고 이러는 게 훨씬 더 쉬워지긴 하겠네요. 그냥 API만 따라가면 될 테니까 이제 얘네들이 하는 API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이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애플이 발표한 거는 어디까지나 실제 동작 데모는 아니고 동작 데모도 아니고 약간 생각에 모겁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개념. 네, 그냥 정말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될 거다라는 그냥 컨셉만 보여준 거라서 네, 지금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흥미로운 거는 그런 것도 있긴 했어요. 뭐 전기차 기준 UI도 있기는 한데 뭐 내연기관차용으로 뭐 타코미터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네, 그거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 다음은 저 아이클라우드 쉐어드 포토 라이브러리인데 전 이게 좀 그러니까
약간 지금도 이제 뭐 사진 공유하는 기능은 있잖아요. 갤러리 하는 게. 근데 이거에 약간 이게 강화판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저도 이거는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 지금도 사실 지금은 그 남이 일일이 다 그거 뭐 사진마다 권한을 지정해 주거나 그런 걸 해야 되나요? 그건가 보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사진을 일일이 선택을 해서 공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갤러리 생성을 네. 해서 이거는 거기에 그냥 초대를 하고. 라이브러리 하나 다 올리고. 네, 이거는 근데 이제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이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옆에서 같이 찍었을 때, 네, 그런 그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그 갤러리에다가 넣어준다든지, 뭐 얼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이 날짜 이후에 이 사람이 나오는 사진은 다 여기다 때려 박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룰도 해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각자 모두가 이제 그 갤러리에 이제 거기에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각자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고는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이제 어린 애가 있는데 이제 그 어린 애가 막 지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실수던 고의던 지우는 거 아니 뭐 이거에 대한 휴지통으로 가지 않을까요? 바로 지워지는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마 30일 휴지통 같은 거. 지금 기본값이 30일이니까. 아니면은 이제 뭐 페어런트 컨트롤로 그걸 막을 수도 있으려나 뭐 싶기는 한데 그 이제 뭐 가족 공유 그쪽에서 뭐 그런 기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OS 16에서 마지막으로 세이프티 체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프라이버시의 새로운 기능으로 홍보를 했던 기능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 가정 폭력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가정 폭력이든 뭐 데이트 폭력이든 이제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관계를 이제 뭐 이게 가정이든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사귀는 사이든 이러면은 뭐 서로 이제 뭐 계정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다음에 비밀번호 이런 경우 뭐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기를 빼고 다른 모든 애플 기기에서 로그아웃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 로그인한 돼서 뭐 이제 이제 폭력 가해자가 이제 이 사람의 계정을 못 보게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죠. 요즘 뭐 사실은 뭐 힘든 주제고,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뭐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이런 피해자들 이게 뭐냐면은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뭐 2차 피해가 생산이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기능인 것 같고, 그래서 애플이 이 기능을 만들 때 이제 뭐 자문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제 이 관련 단체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런 중요한 이제 이게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프라이버시 뭐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거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기능인 건 여전한 것 같아요. 이쪽 방면으로도. 예, 이게 iOS 16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실 얘기가 있었나요? 뉴스 스포츠 기능 막 엄청 얘기했고. 네, 근데 뉴스를 우리나라 서비스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뺐어요. 공유 사진 라이브러리에서 네. 인원 제한이 딱 5인까지인데 예. 그 말이 이제 애플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는 5인까지다. 그 이상은 못 가. 저게 근데 가족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여행 가서 네, 물론. 네, 맞아요. 예, 그렇죠. 이거는 굳이 그거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5인 이상 쓰고 싶으면은 이제 그건 좀 골치 아플 것 같다. 이 생각. 예, 그렇죠. 조금 골치 아플 수는 있죠. 그거 문제는. 네. 그럴 수 있겠는데. 애플이 생각하는 뭐 애플은 모두가 핵가족일 거라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 기준이면 그럴 수 있지. 기존에 그 공유하던 갤러리 공유하던 거를 가족용으로 얘기한 거고 얘는 거의 뭐 임시용으로 어디 갔을 때 이벤트성으로 모여서 공유하고 가져가고 끝 뭐 이런 용도라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여행 갔을 때 뭐 사진 찍고 에어드랍으로 다 공유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하긴 그렇기는 하죠. 예.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이게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용어도 되게 헷갈려가지고 쉐어드 포터 라이블 거의 똑같은 용어가 똑같이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진짜로 처음에 키노트 안 그래도 새벽 2시 반에 보고 있는데 이거를 솔직히 이건 써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그게 좀 그게 있는 거지.